저는 오늘 3년 전 어느 봄날 저녁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날 저는 술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둥글게 둘러앉은 사람들, 웃음소리, 술잔 부딪히는 소리. 겉으로 보면 화기애애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래도 뭐 월세 사는 집안이랑은 격이 다르죠. 그 사람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주위 사람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제 속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귀에 꽂힌 순간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사람이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얼마나 작게 만들 수 있는지를.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말로 무너뜨리려는 사람 앞에서 나는 무너지지 않겠다고. 아들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봄바람이 불던 토요일 오후 강남의 한 한정식집에서 양가 가족이 처음 마주 앉았습니다. 아들 곁에 앉아있는 며느리 될 아이가 참 단정해 보였습니다. 수줍은 듯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있는 모습이 기특하고 예뻤습니다. 사돈은 건설회사 대표라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강남에 건물이 2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하나를 더 샀다고 했습니다. 45억이요. 그는 가격을 정확히 말했습니다. 마치 그 숫자가 자신의 이름인 것처럼. 요즘은 최소 30평 후반은 돼야 사람답게 살죠. 공간이 좁으면 생각도 좁아지거든요. 그 말이 농담처럼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전세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25평짜리. 직원 12명이 일하는 작은 금속 가공 공장을 운영하면서 아내와 함께 알뜰살뜰 살아온 집이었습니다. 사돈은 어디 사십니까? 그 질문이 나왔을 때 잠깐 숨이 막혔습니다. 전세입니다. 제가 말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뭐 월세 사는 집안이랑은 격이 다르죠. 그날 저는 처음 배웠습니다. 격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차갑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배웠습니다. 가장 조용하게 상처를 주는 말은 웃으면서 던지는 말이라는 것을. 상견례 뒤풀이 자리에서도 사돈의 이야기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최근에 체결한 계약, 얼마짜리 땅을 샀는지, 어느 지역 재개발이 곧 터진다는 이야기들이 쉼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것이 그날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결혼 후 첫 명절은 우리 집에서 지냈습니다. 아내는 일주일 전부터 장을 봤습니다. 전 5가지, 탕 3가지, 갈비찜, 잡채. 명절 전날에는 밤 11시가 넘도록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명절 새벽부터 와서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그 모습이 참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오전 10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사돈 내외가 들어왔습니다. 굴비 세트, 한우 세트, 와인 2병을 들고. 사돈 부인이 현관에 들어서며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 집이 아담하네요. 아담하다. 작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름답게 포장된 하지만 분명히 작다는 말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자마자 사돈이 말했습니다. 요즘은 40평대 이상이 기본이죠. 애들 키우려면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그는 말하면서 거실 벽을 한번 쓱 둘러봤습니다. 그래도 여긴 전망은 좋네요. 앞에 건물이 없어서. 그 말이 칭찬인지 아닌지 모를 말이었습니다. 칭찬으로 포장하되 작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말이었습니다. 사돈 부인이 부엌으로 다가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친정에서 배운 솜씨가 더 좋겠지? 어릴 때부터 제대로 배웠을 테니. 며느리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 짧은 정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들이 전을 뒤집으려고 부엌으로 들어서자 사돈이 말했습니다. 사위가 왜 부엌에 있어? 남자가 체면이 있지. 그 순간 우리 집인데 우리가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 명절인데 손님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2번째 명절이었습니다. 사돈은 술을 한 잔 마시더니 여유롭게 물었습니다. 사돈 노후 준비는 해두셨죠? 그리고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임대 수익만 월 2천이 나오거든요. 요즘은 자산이 50억은 돼야 은퇴할 수 있죠. 그 아래면 불안해서 못 쉬어요. 2천, 50억. 그 숫자들이 제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제 자산은 12억 남짓, 연매출은 18억, 50억과 12억, 월 2천과 제 연매출 18억. 숫자는 사람을 아주 쉽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사돈은 숫자로 대화를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숫자로 서열을 매겼습니다. 본인이 위에 있고 제가 아래에 있다는 것을 숫자로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술잔을 천천히 비웠습니다. 3번째 명절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처음 왔을 때 그 밝고 씩씩하던 모습이 어느새 조용하고 조심스러운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명절 내내 부엌에만 있었습니다. 누가 오라고 하기 전에는 거실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얘야 좀 쉬어. 이미 충분히 했어.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 저녁 손님들이 돌아가고 조용해진 거실에서 며느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더 잘할게요. 그 말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왜 이 아이가 더 잘하겠다고 말해야 하는지, 무엇이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든 건지. 저는 며느리
며느리의 손을 잠깐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잘하고 있어. 내가 잘못한 거 없다. 며느리는 눈을 살짝 내리깔았습니다. 그 눈빛이 오래도록 잊히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4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아이는 이제 걸을 때 뒤뚱뒤뚱하지 않고 잘 뛰어다니는 나이가 됐습니다. 아는 것도 많아지고 어른들 말도 제법 알아듣는 나이. 사돈이 손주를 무릎에 앉히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큰 집 사야지. 아이에게 집 크기를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는 뭔지도 모르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손주가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는 왜 집이 작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웃었지만 목이 막혔습니다. 집이 작은 게 아니라 제가 작아진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손주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작지 않아.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있을 수 있으면 그게 큰 집이야. 아이는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가슴에 얹힌 돌은 잠시 가벼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아들이 술에 취해 집으로 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지만 그보다도 얼굴빛이 어두웠습니다. 그 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버지, 나 그만두고 싶어요. 왜 그러냐? 무슨 일이 있었냐? 처가 식구들 앞에 서면 자꾸 작아져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거기 가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가 고생해서 만든 것들도 거기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 말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제가 3년을 참은 것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였는데 그 3년이 아들까지 작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아들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는 작지 않다. 아무도 너를 작게 만들 수 없다. 그건 그 사람들 말이 맞아서가 아니라 내가 그 말을 믿어버린 거야. 아들은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눈이 조금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돌아간 뒤 저는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속에는 3년 전 사돈이 건넨 공동투자 제안서가 있었습니다. 사돈도 같이 가시죠. 돈은 돈이 부릅니다. 이번 건 확실합니다. 그 제안서를 저는 그때 거절했습니다. 사돈이 왜 저를 끌어들이려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제 눈엔 그 구조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대신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공장 설비를 전부 교체했습니다. 오래된 기계를 밀어내고 새 라인을 들였습니다. 대추를 끼고 밤마다 도면을 다시 그렸습니다. 2년에 걸쳐 특허를 준비했습니다. 제 공장에서만 만들 수 있는 기술, 누구도 따라오기 어려운 공정,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돈도 아들도 심지어 아내도 제가 밤마다 얼마나 많은 것을 고쳤는지 잘 몰랐습니다. 남들이 저를 숫자로 줄이려 할 때 저는 다른 숫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특허가 등록됐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이 대기업 납품으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작은 물량이었습니다. 그런데 품질이 인정받자 물량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기업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매출이 18억에서 42억으로 뛰었습니다. 순이익이 바뀌었습니다. 현금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전세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34평 아파트를 샀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이 등기부에 올라가는 날 아내가 조용히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돈에게는 더더욱 알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증명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제 자리에서 제 방식대로 살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올해 뉴스가 떴습니다. 사돈 회사 부도, PF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과도하게 투자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자 그 흔들림이 그대로 사돈의 자산으로 전해졌습니다.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월 2천이라던 임대 수익은 이자도 감당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며칠 뒤 전화가 왔습니다. 사돈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예전에 그 여유로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받은 것들을 생각하면 모른 척할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왔습니다. 3년 전 그 술집이었습니다. 사돈은 예전과 달리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양복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수한 옷차림으로 먼저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잔을 들었습니다. 술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월세 사는 집안이랑은 격이 다르다고 하셨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격은 집 크기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나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투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조건 하나를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더 이상 작게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 며느리도요. 그게 제가 드리는 유일한 부탁입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오래도록 저는 3년을 참았습니다. 복수하려고가 아니었습니다. 이기려고도 아니었습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제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돈은 오르고 내립니다. 집값도 오르고 내립니다. 하지만 사람을 낮추던 말은 끝까지 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자국을 남깁니다. 참는 사람은 약하지 않습니다. 참는 동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날 술자리에서 바로 일어났다면 속은 시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다였을 것입니다. 한 번의 통쾌함으로 끝났겠죠.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도면을 그리고 기계를 바꾸고 특허를 냈습니다.
냈습니다. 그 기다림이 결국 제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결국 선택하는 쪽은 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선택권으로 복수 대신 한 가지를 골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작아지지 않을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숫자로 당신을 줄이려는 사람, 집 크기로 당신의 가치를 재려는 사람, 웃으면서 당신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람. 그런 말 앞에서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격은 숫자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집 크기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통장 잔고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격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나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느냐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격은 어떤 숫자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살고 계신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